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떴는데 그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을 했다는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이제 총리실에서 이 공보가 나왔는데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이런 내용을 이제 속보가 떴습니다. 먼저 그 헌재 결정 좀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홍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보면 네. 일단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데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된다, 본안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이 있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그 자격이 없는 재판관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네.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결국은 이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2명의 대통령 인사 목신 2명의 임명 자체가 좀 더 무리한 것 아니냐,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상 물리적 시간, 앞으로 대선이 한 5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그러면 대선 결과가 나오면 인사권자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자체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본안 자체가 대선 이후로 좀 일정이 그렇게 잡힐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 만약에 본안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인사 임명 절차가 최소한 30일 이상 걸립니다. 예를 들면 아직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다고 선언을 했지 정식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보내고 나서 21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은 경우 또 10일 정도의 시간을 이후에 거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30일 정도가 지나야만 임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2명의 차기 헌법재판관 2명의 그 임명은 차기 대통령 몫으로 이제 돌아갈 그러니까 것 제가 같다. 얘기하는 거는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아닌 본안에서 임명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후에 물리적 시간이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헌재가 계속 정치적 논란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안과 달리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해관계 당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심리를 헌재 자체가 좀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회피한다는 건 다른 말, 이제 각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기본 입장은 구인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재판에 심리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나 또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으로서 임명을 안 할 때에도 헌법재판소가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국회에 나와서도 계속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결론을 맺고 해서 심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건 맞는 말인데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다른 말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당연히 빨리 메꾸고 심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빨리빨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니까 헌재 답은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물어볼 네네.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또 본안이 이제 판결이 나와봐야 알지만은 총리 측의 이제 결론은 수용을 했지만은 총리 측의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임명 절차가 아니라
지명 절차거든요. 지명이거든요. 그 지명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명이라는 권력적 행위가 아니라 절차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한 밟은 것 뿐인데, 그걸 가처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안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대선까지 좀 의식하고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또다시 그런 논란을 좀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재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경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순회 경선에 들어간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면 1강, 2약에 이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예비 후보 또 김동연 예비 후보의 경선 전략이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현재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 김두관 전 의원이 이번 민주당 경선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1강 2약보다는 1강 2중으로 해주시죠. 1강 2중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김경수 예비 후보하고 김동연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본인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요. 첫 번째는 어쨌든 결과와 관계없이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있게 경선 과정에 임한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어떤 네거티브나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정책, 자기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정치인 김경수, 정치인 김동연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이 원팀으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겠다. 이게 그 두 후보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조혜진 의원님. 두 후보가 출마를 안 했으면은 그냥 추대 대회가 될 뻔했죠. 그래서 형식상으로 일단 경선이라는 형식이 갖춰지긴 했는데 네. 내용상으로는 국민들이 이게 경쟁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경쟁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변수가 있을까라고 한 번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이제 경선 룰을 바꿔가지고 네. 나머지 후보들이 뭔가 이렇게 도전할 만한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그게 무산되니까 김두관 후보는 이제 빠져버리고 네. 두 분만 남아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하는 구도인데 워낙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승부라는 것이 변동성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흥행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고 또 흥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당 스스로가 그렇게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어쨌든 여기서 자기네들은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경선에 참여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좀 뿌리를 좀 내리고 그리고 이제 김경수 후보는 친문 적자로서 당내의 친문 세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뚜껑 열어봐야 나오겠지만은 그거를 다시 한번 다지어서 그 다음에 미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만약에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7일에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 1일에 예. 최종 후보자가 이제 선출이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가장 관심사는 이제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이제 누가 될 것인지 예. 3명까지는 좀 이제 많이들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 이제 한 자리가 이제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이름이 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을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예비 후보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네. 만났습니다. 오 시장의 그 역할이 클까요? 오 시장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느냐 이게 나머지 자리를 좀 차지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변수가 될 수 있죠. 그 오 시장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경선의 유력 후보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본선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이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빠졌지만 경선이 잘 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그 과정에서 당의 본선 경쟁력이 또 강화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이제 취지에서 후보들의 면담 요청을 다 받고 네. 득담하고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 본인 지지층이 어디로 갈지는 뭐 조사나 분석상으로 보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구도상으로 보면은 뭐 같은 중도이고 또 약간 실용적이고 또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장외에 있는 한덕수 총리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유승민 후보도 앞으로 일단은 그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은 네. 어떤 정치적 행로를 가더라도 오세훈 시장처럼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본선에서 이기는 쪽에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그 이야 관련 이야기는 이제 좀 후에 이제 다뤄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 4강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여기까지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예. 나머지 한 분은 뭐 어느 후보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은 참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좀 어렵고 다만 이제 한 분, 이게 두 분의 차이점이 김문수 후보하고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나중에 저 결선 투표에 본인이 만약에 네. 참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손잡고 그쪽으로 단일화로? 몰아줄 가능성이 거꾸로도 뭐 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거꾸로 이제 경우는 이제 생각하겠죠. 네네. 그런 반면에 또 안철수 후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건 또 한동훈 후보하고 같은 부분이 있었고 해서 뭐 4강에 떨어지는 분이 누구하고 손잡을지 누구를 밀지 네. 그다음에 4강에 들어가는 분이 만약에 그 양강에 못 들어가면은 누구를 밀지 네. 그런 것도 남은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4강 어떻게 점치십니까? 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거론됐던 세 분이 유력한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둘 중에 어떤 분이 될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오세훈 후보나 유승민 의원 그 전 대표가 네.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분의 지지층이 어떤 충성스러운 어떤 팬덤들은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정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로 생각되고 다만 이 4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2명으로 가는데 약간 변수는 생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좀 이득을 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구도상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봤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이 한동훈 대표 한 명만 남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2등 안에 들 가능성은 상대로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선다면 그 수혜를 그 김문수, 그 홍준표 두 분이 볼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1, 2등이 두 사람이 1, 2등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누가 채우냐에 따라서 이 네 분 간에 약간 유불리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8명이 그 명단에는 없지만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이름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는 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불참을 했지만
최근에 지역 상권을 돌면서 이제 광폭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까지 받고 있는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인데요. 만약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라 아직까지 이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까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출마를 할 것이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느 시점까지 단일화 그 무대에서 네. 1위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이 형성이 되느냐, 그게 기본 조건이죠. 네. 그런데 그게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정치를 안 해본 분이고 당의 기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 기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단일 후보 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 참여를 한다면 그 부담을 감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일 후보 된다고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보장도 또 그건 또 해봐야 하는 일이고, 네. 지면은 뭐 어쨌든 상처가 있겠죠. 그 상처는 간단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50년 공직 생활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온 그 인생이 마지막에 불명예스럽게 끝날지도 모르는 네.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걸 각오하고도 이게 내가 참여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대의고 마지막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결단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까지 내가 뭐 그 할 필요가 있나? 내 50인생 잘 살았는데 네. 마지막 그냥 명예롭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결심 못 하겠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총리의 결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냥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가능성은 어차피 지금 어려워요. 네. 어려운 불리한 판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을 이제 각오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결단의 부분이 있는 건데. 출마를 하더라도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아니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보장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뭐 다 정해놓고 꽃감에 태워 모시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험난한 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상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뭐 최악의 경우는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다 받아들이고도 내가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의고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결심을 할 거고 네. 아니면은 못 하실 거고. 네. 그걸 각오하고 결심을 하면은 거기서 강력한 파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예, 한 총리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행정관료를 올해 한 40여 년 가까이 지금 관료를 많이 했었지 이분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뭔가 그 삶을 살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행정관료의 삶과 정치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결정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라서 그 권한대행의 가장 큰 임무는 남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 60여 일간을 다음 정부가 잘 들어서게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의 국정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네. 그것을 팽개치고 대선 출마를 한다?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 미국과의 관세 정쟁이라든지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이 있은 거를 내가 실력 있게 봉합하겠다, 뭐 어떻게든 좀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걸 다 버리고 나오겠다.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내내 그 3년 내내 그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실패,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실패로 평가받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2인자로서 책임이 두 번째로 큰 사람이죠. 그런 분이 대통령을 나오겠다는 건 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후보자가 단일화에 거부한다면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당원 당규에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가 내려놓지 않는 한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빅텐트론 자체도 안 맞는 게요. 빅텐트론이 되려면 사실은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빅텐트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빅텐트로 보라기보다는 그냥 보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만약에
출마해서 된다 하더라도 보수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두 분 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지 않게 대단히 이제 좀 신중한 검토 끝에 결국에는 뭐 좀 낮게 가능성을 보시고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조금 더 높게 보는 편입니다. 50%가 넘습니까? 뭐 50% 된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일주일 후 그동안 이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이슈는 이제 그 추경이 될 텐데요. 당초보다 이제 2조 늘어난 12조의 그 정부안이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이제 제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도 12조는 미흡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민주당은 15조로 증액하는 것 그리고 이제 2차 추경까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안 심의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원만하게. 예, 뭐 어느 정도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또 양당이 다 불만이 있죠. 정당들이 생각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지금 당장 바닥 경기가 어렵다, 민생 경제가 어렵다, 네. 민생고가 심하다. 그걸 어떻게든 좀 희망의 불씨를 피워야 된다라는 거를 정부보다는 정당이 좀 더 절감하고 그런 쪽에 뭔가 이렇게 불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추경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규모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한 30조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국민의힘도 12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 기대를 했는데다가 내용도 정부 안은 보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좀 경직성 경비 같은 거, 또 재해 대책비 같은 거,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바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훈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좀 적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뭐 저 다들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늘린다고 해도 큰 틀에 바뀔 그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고 빠른 시일 안에 진짜 실물 경기에 이 훈풍을 일으킬 수 있는 추경을 새로 하자라는 또 공감대가 이 야간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이번에는 일단 12조 대에 이제 정부안을 일단 예. 뭐 그 통과시키고 예. 2차로 또 추경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규모 자체에서 정부 측이 아니 너무 제가 보기엔 미흡합니다. 당초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에서 20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 얘기한 것은 뭐 다 아는 것처럼 민생 지원.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민생 예산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AI나 데이터 산업 등 반도체 등의 같은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미 간의 통상이나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 지원 이런 것만 갖고도 15조에서 20조인데 네. 지금은 더 추가된 게 산불 재해 관련된 지원, 피해 지원하고 복구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포함됐는데도 도리어 규모는 더 12조에 해서 미흡하다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그런 네. 미흡한 거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늘 것 같아요. 15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12조보다는 한 1조 내지 2조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국민 소비 쿠폰과 같은 전국민 지원은 민주당도 양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논의를 해서 좀 규모는 좀 키우자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약간의 그 규모는 좀 늘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그 민주당도 약간 유연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그 추경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다음 대선 이후에 한 6월 달 또는
빨리 된다면 6월이고 아니면 늦어도 한 그 7월 정도에는 네. 2차 추경을 통해서 이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대국민 이 현재 이렇게 당면한 경제 위기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정치 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